캐대언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같은 그룹 멤버들 있잖아요. 서로 좀 갈등 관계도 겪지만은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서 내가 도와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은 그 동양인들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캐대언에서 그 루미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한국 교포인데, 근데 이분이 그 배우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다라고 미국인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면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러면 그 정이 뭔 거예요, 정. 그 아무한테나 우리가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미국을 가면은 미국인들은 좀 정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느끼거든요. 그럼 그 정이 뭐길래요? 그러면 그 영어에 그 정을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해낸 영어 표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어로 뭔가 어떤 단어로도 구현할 수 없는 한국적인 어떤 정서가 정, 그리고 한 같은 거 있죠. 근데 이 영화 캐대언이라는 영화에서는 정을 느꼈어요. 정. 우리는 정 하면 알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돌봄, 내가 아끼는 사람에 대한 돌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어떤 희생, 그리고 아낌 같은, 그리고 또 섞여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같은 그룹 멤버들 있잖아요. 그 룸이나 다른 여그룹 멤버 그 세 명이서 서로 좀 갈등 관계도 겪지만은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서 내가 도와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까치나 호랑이가 그 캐릭터로서 사이드킥으로 좀 나오지만은 이 사이드킥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 뭔가 주인공이 어려울 때 뭔가 도와주려고 좀 그곳에 어떤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좀 있어주고 싶은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좀 배치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미국인들이 느껴보지 못했어요. 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면 정이라는 것은 쌓이고 쌓여가는 어떤 돌봄의 에너지가 정이라는 건가? 그러면 한 이그샘플, 하나 예로서 이 영화에서 이런 것들이 그 정이라는 것에 얘가 되겠구나 라고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친구잖아요. 이 사람이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됐잖아요. 그 우정을 느끼죠. 그러면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같은 우리가 하숙집에 대학생 때 같은 하숙집에 산다고 자취를 한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거는 네게 내 걸 수 있고 내가 네 걸 수 있고 우리가 다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줘야 되는 어떤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내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굳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되게 그걸 빚이라고 생각으로 부담을 스러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한국 사람들끼리 베풀었던 그런 정의 어떤 그런 정서를 미국 사람도 한번 같이 나도 느껴보게끔 나는 해보고 싶어 라고 했다가 서로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맥도날드를 갔어요. 우리가 1+1이라고 하잖아요. 1+1이란 게 영어에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1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맥도날드나 버거킹, 미국에 있는 곳을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 사시면 하나는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buy one, get one free가 1+1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맥도날드를 갔더니 빅맥 하나를 사니까 빅맥 하나를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나랑 아주 친한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는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까 미국 친구한테, 야, 나 빅맥 하나 샀는데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까 너 먹어. 난 친구니까 줬잖아요. 내 친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황스러워하더니 한 5초 동안 말을 안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돈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돈도 있고 자기가 직접 가서 사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이 친구가 요청하지 않았던 그런 호의를 내가 베푼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어색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정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 있잖아요. 캐대언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캐대언에는 음식을 다 떡볶이, 김밥 다 사놓고 같이 라면까지 해가지고 서로 다 나눠 먹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그 식탁 문화는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내 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한 상 쫙 차려가지고 우리는 다 나눠 먹고 공유해 먹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 식탁 그 중간에다가는 큰 팥 안에다가 무슨 찌개를 해서 먹는데, 예전에 미국인들이 가장 한국에 와서 불편했던 게 한국 사람들 똑같은 숟가락에 그 안에 그걸 넣고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문화를 보고 약간 기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코스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코스잖아요. 나눠 먹는 문화가 아니고, 처음에 애퍼타이저부터 나와가지고 메인 앙트레부터 디저트까지 나오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나누거나 이제 공유해서 그런 먹는 문화는 아니죠. 다만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가가지고 프렌치 프라이, 감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한두 개 서로 나눠 먹을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그게 부담스럽고 이게 좀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상대성들, 다양성들, 차이점들, 자, 이런 캐대언이라는 영화가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캐대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영화들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어떤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들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다양한 문화 교류의 어떤 창구가 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지, 우리가 평상시에 뭐 그냥 동물 하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 새가 날아가고 동물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어떤 개체들이 상징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캐대언이라는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언어적인 어떤 모습들은 어떤 건지, 그러면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오겠죠.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도 이제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지만은 제가 왜 미국을 갔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내 돈 내고 내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전에.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학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돈을 소비하고 뭔가 그 언어를 접하고 싶고 교육을 하고 싶어서 갔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그런 것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제가 어떤 전공 수업을, 4학년 전공 수업을 했는데 40명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21명이 외국인 교환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냐면 뭐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구사하는 나라들, 그런 학생들 출신들이 뭐 대부분이었는데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했던 말이 K-팝, K-문화, 뭐 K-드라마, 자, 이런 것 때문에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 와서 배우고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오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앞으로 잘 되면은 뭔가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 교류가 점점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봐서 뭐 한국이 많이 알려져서 자랑스럽고 이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으면은 그 동양인들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동양인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 역사 문화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요. 인비지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있던 없던 상관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인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캐데온에서 그 루미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한국 교포인데 어디 태생이냐면 미국 텍사스 태생이에요. 텍사스가 되게 보수적인 곳인데, 배우가 태어날 텍사스는 한국인들이 거의 80년대에 태어났는데 한국인들이 거의 없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배우로서의 꿈을 펼치고 싶다라고 미국인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면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 꿈을 이루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내가 5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미국에서 영원한 타자로 좀 인식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어떤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도 이 데몬 헌터스가 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좀 고마운 마음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거기 나오는 그 까치 있잖아. 까치, 그 호랑이 머리에 타고 있는 호작도, 예전에 그 민화에 나오는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왜냐면 그 까치는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에게 까치는 어떤 존재죠?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나요? 길조잖아요, 길조.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근데 왜 까치 설날은 어저께였겠습니까? 섣달 금음날, 설날 바로 전날이 왜 까치의 설날이냐면은 행운을 갖다주는 그런 길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까치가 갖다주는 이게 가장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서 까치의 설날은 설날 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까치밥도 남겨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 까치밥도 안 남겨주고 다 뭐 해먹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까치가 생각하는, 상징하는 바는 어떤 길조, 행운, 그리고 어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상징하는 그런 게 까치인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까치는 여러 가지 상징을 좀 띄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미국인들한테 까치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길조가 전혀 아니에요. 재수 없는 새. 그리고 말 많은 사람들 있죠. 말 많은 사람들한테 너 까치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까치의 모습은 뭔가 다른 문화적인, 역사적인 상징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또 왜 이래서 이렇게 이런 거지? 그러면서 레딧이나 여러 가지 그 캐데온에 관한 어떤 리액션을 보니까, 캐데온에 나온 캐릭터 중에서 까치 캐릭터를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까치를 형상화한 인형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바꿨다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하다못해 새에 대한 이미지도 다룰 수 있는 거구나. 어떤 문화적인 상대성이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어떤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어떤 동물적인 존재가 다른 곳에서는 길조로 여겨질 수 있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거 있습니다. 여우 있잖아요. 여우. 우리는 저 사람 여우 같다, 여우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교활한 이미지를 많이 뜨고 있잖아요. 남을 좀 속이기 위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저 사람 여우 같아라고 하지만, 자, 미국에서 저 사람 여우 같아 이러면 칭찬이겠습니까? 욕이겠습니까? 칭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팍시하다고 하면, 여우 같아 이러면 매력적인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들어봤나요? 그 실버 팍스라고. 은여우. 저 사람 은여우입니다. 실버 팍스입니다. 어떤 사람을 실버 팍스라고 할까요? 조지 클루니 있죠. 조지 클루니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약간 중년에 약간 회색 머리를 갖고 있지만 중후하게 늙어서 꽃중년이죠. 그 꽃중년을 실버 팍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동물이, 새가 아니면 이런 여우 같은 그런 동물이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상징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의 있던 영화라는 것이 그냥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콘텐츠를 소화하는 게 아니고, 이 영화라는 공간을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 어떤 배움들이 가능하도록 해줬던, 그게 이 캐대언이 가져왔던 큰 역할이 아닐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생충도 그렇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또 궁극적으로 더 많은 그 젊은 층들, 청소년 층들에까지, MZ세대까지 더 어필을 더 광범위하게 해준 역할을 했던 게 캐대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대언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뭐 케이팝적인 요소들, 한국 문화적인 요소들, 또는 이제 한국 어떤 언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네? 가서 나도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싶다. 미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좀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지식회담소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학을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쓴 김상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떤 계급적인 갈등,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균형, 불평등, 그런 문제를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재미있게 구현을 시킨 면에서 좀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극도로 잘 사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저 빈곤층,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런 빈곤층 사람들을 대비를 시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사회적이든지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어떤 생존에 관한 어떤 처절한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측면에서도 본다면은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뭐 캐대온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애니메이션 그 영화들 속에서 기존에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그런 어떤 서사나 어떤 구조하고 좀 다른 어떤 터치를 좀 하지 않았나. 다른 말씀으로 들자면 아주 다양한 장르를 한 영화 안에서 좀 녹여냈다는 측면에서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상당한 좀 신선함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자, 예를 들면은 한 영화 안에서 뭐 코미디가 들어가 있고, 뭐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릴러가 들어가 있고, 어떤 공포 같은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막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데 익숙해져 있지 않던 서구권, 미국 어떤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신선하면서도 좀 재밌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영화의 어떤 서사 구조를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 서사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과 악의 대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유명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도, 간달프 대항해서 오크 군단 같은 선과 악의 대결, 또는 개인의 자아 실현에 관한 좋은 느낌을 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주 고아로 자란 아주 천재 소년이 어떤 심리 치료나 어떤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내면의 사랑이 어떤지, 내면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를 찾아나가서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명확한 3막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화가 설정을 해요. 그럼 그 설정 다음에 그 설정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말이 어떻게 나가지는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를 이제 구해내야 돼. 근데 이제 그 구하기 위해서 뭐 전투에 참여해서 누구는 죽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다리 위의 전투 씬에서 결국 구하려고 했던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영화의 서사 구조는 이 정도의 어떤 다양한 복합성을 띠면서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을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그 팬데믹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있고 싶지 않은, 갖추고 싶지 않은 이 한정된 이런 공간에서 내가 격리된 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폭발적인 상태들, 그런 거를 좀 대신해서 좀 풀어주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금도 이제 미국 영화 산업도 지금 극장 산업이 지금 거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OTT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미국 사람들은 차를 몰고 이제 극장을 직접 가서 그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본다는 건 있잖아요. 누군가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영화를 본다는 것은 집안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를 통해서 어떤 영화를 접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차를 몰고 극장에 직접 가서 큰 스크린이 있는 그 영화 극장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관객으로서의 어떤 그 체험을 함께 포함하는 게 영화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좀 주지 않았나. 특히나 미국 특히나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떤 오징어 게임에서 보이는 어떤 사회적인 갈등 구조들을 적나라하면서도 재밌게 구현한 영화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계급적인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불균형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겪고 있지만 젠더 갈등, 또 우리는 좀 덜 겪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그 인종 문제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갈등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좀 뭔가 고민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을 이 오징어 게임이 어떤 주제적으로 좀 건드려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어린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런 게임이었잖아요. 그런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 못하는 어떤 실패자들은 사회에 낙오했듯이 그 게임 안에서도 실패를 했으니까 낙오해서 총으로 쏴 죽이는 어떤 그런, 뭔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지점까지 한번 건드려보는 그런 스릴한 지점까지 어필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영화를 즐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왜 한국의 그 영화들은 이 안에 어떤 다양한 장르들을 다루고 있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캐대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캐대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함께 섞여서 이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캐대언 안에 들어가 있는 드라마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케이팝이라는 화려한 어떤 그 무대에 서 있는 어떤 헌트릭스, 그다음에 사자 보이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 유명한 케이팝 스타들이 또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고 있냐면 악마를 퇴치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들로 좀 드라마틱한 상황을 좀 연출을 해내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스릴한 상황도 만들어내잖아요. 지하철을 멀쩡하게 타고 가고 있는데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하철 위에서 이제 괴물을 무찌르러 우리의 룸이나 그 케이팝 소녀 영웅들이 그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스릴한 장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포도 느낄 수 있잖아요. 동시에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보통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러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대표하는 디즈니 영화들 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보면은 주로 좀 그 패밀리 오리엔티드라고 해야 되나, 가족 중심의 어떤 사랑, 가족이 중요해, 어떤 그런 좀 주제를 좀 다루는 영화 로서 그런 좀 진부함을 느끼는 층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디즈니 영화는 이런 주제들에 한정돼 있나. 그리고 기껏 해야 그거를 좀 탈피하는 좀 만화라고 친다면은 TV에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심슨 같은 영화 있죠. 그거를 벗어나는 영화, 그 만화들이,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같은 애니메이션이라도 뭔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캐대언도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케이팝적인 요소들, 한국 문화적인 요소들, 또는 이제 한국 어떤 언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재미있네? 나도 한번 가서 보고 배우고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정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장르적인 다양성 때문에 많은, 특히 미국 청소년층들한테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가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캐대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또 재밌었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장면이 보이거든요. 지하철 보면은, 특히나 그 영화에서 이제 한국 지하철이라고 그 장면을 보여주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주 조용하게 지하철 안인데 임산부석 있죠. 빨간 핑크색 좌석 색깔 나와 있고, 임산부나 고령자들, 장애인들을 좀 배려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한국의 지하철이 좀 그렇게 그 영화를 통해서 비춰지거든요. 지금 8월 16일 기준으로 빌보드 지금 1위 차지한 그 노래가 지금 골든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골든이 이제 1위를 좀 수성을 하고 있던데, 지금 빌보드 1위 말고 지금 혜성처럼 지금 3위를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The Subway, 지하철이라는 영화예요. 그 로안 차펠이란 그 미국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The Subway. 그럼 어이구, 미국의 지하철에 관한 노래거든요. 그럼 지하철 안에서 내가 느꼈던 사랑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 뮤직비디오, 그 서브웨이 지하철 영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뉴욕의 지하철을 보면 캐대언에서 보여지는 한국 지하철하고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그것도 재밌는 지점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왜 미국인들이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가 뉴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정말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가보면은 이거 이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상으로도 항상 사고가 나는, 그리고 저 밤에는 그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리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뉴욕 지하철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인들 생각에는 지하철 이르면 뉴욕에 있는 지하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지하철, 시카고에 있는 지하철도 좀 그래요. 저도 타봤는데 뭐 그런 지하철만 보다가 캐대언에서 나오는 뭐야 이거, 한국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그렇게 뭐 케이팝 정도를 접했지, 한국 이러면은 예전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케이팝이란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코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코드가 돼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지하철은 이 정도로 괜찮은 것이구나 라는 요소도 좀 접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겠죠. 캐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이제 김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인들이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코리안 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김에 말아가지고 소비하는 것들은 주로 일본 문화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접한 스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김밥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로서 미국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거 this is 김밥. 8월 14일 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플루톤이라는 곳에 롯데리아가 매장을 열었습니다. 미국에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맥도날드, 뭐 버거킹, 쉑쉑도 있고 뭐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에 롯데리아가 들어와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되게 의아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런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지금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거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롯데리아가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초반이지만 그래도 그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뉴스를 제가 통해서 이제 접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햄버거, 똑같은 햄버거로만 뭐 비슷한 햄버거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면 어필을 못 하겠죠. 미국 햄버거 꽤나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밥 좀 먹어본 사람들처럼 햄버거를 먹어봤던 사람들이 웬만한 햄버거 해서 좀 어필을 할까요? 자,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이제 그 마케팅 타깃으로 잡은 게 K버거 컨셉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K버거 컨셉, 그럼 미국인이 접하지 못했던, 그러면 롯데리아를 통한 K버거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롯데리아를 가면 흔히 흔한 불고기 버거 있겠죠. 불고기 소스가 들어간 한국적인 불고기 버거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안 가고 굳이 롯데리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죠? 이 버거가 있기 때문에요. 새우버거. 자, 새우버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뭐야 다들 지금 파는데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는 게 라이스버거 있잖아요. 자, 밥버거, 이 세 개를 이제 주력 K버거로 이렇게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을 봤어요. 근데 이제 불고기 소스가 들어간 불고기 버거는 기존의 다른 어떤 버거 체인들에서도 저 불고기 소스는 그 미국의 바베큐 소스가 좀 비슷한 맛을 내요. 그래서 K버거라고 하니까 불고기 버거가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그 반응들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슈림프 버거, 그 새우버거를 혹시 새우버거가 훨씬 불고기 버거보다 나았다고 반응을 남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미국에도 뭐 다양한 버거를 파는 나라일 건데, 버거의 나라니까 그런 주요 어떤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새우버거를 판매하는 곳은 없나? 없습니다. 거의 주요 메이저 프랜차이즈들에서 뭔가 미국인들 중에서도 육고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어떤 체인점을 내가 주로 많이 갔었냐면 그 롱존 실버라고 있거든요. 롱존 실버를 가면은 뭐 새우튀김, 생선튀김 같은 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그 롱존 실버가 지금은 많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새우버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판매를 그렇게 거의 안 했던 그런 컨셉이었는데, 롯데리아가 그걸 딱 내세웠고, 자, 그리고 우리 롯데리아에 는 이런 버거도 있습니다 해서 겹가지로 이제 라이스 버거까지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서 K 햄버거를 즐겨보세요라는 컨셉을 롯데리아가 내세웠다. 자, 그래서 만약에 햄버거로서의 맛만 비교를 한다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이 뭐 그 파이브 가이스보다는 못해, 맥도날드보다도 못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비교 체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K 햄버거를 체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롯데리아라는 그런 레스토랑이구나, 이 현상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한류 문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K-팝을 통해서 접하게 된 게 또 뭐가 있냐면 치킨이죠. 그럼 한국 치킨하고 미국 치킨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길래? 그러면 다른 거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미국을 가셔가지고 KFC나 좀 미국 마트에도 델리 섹션을 가시면 그 프라이드 치킨을 팝니다. 정말 놀라는 게 한국 치킨에 비해서 크기가 2배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교촌 치킨이나 우리 메이저 그 브랜드 치킨들 있잖아요. 그런 치킨들에서는 보통 9호에서 10호 정도 크기의 닭을 사용한다면 미국에서는 거의 19호, 20호 정도 되는 크기를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 크기부터 차이가 나요. 그럼 제가 왜 이 크기를 말씀을 드리나, 우리는 그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교촌에서 한 마리 시켰어요. 우리가 허니 콤보 치킨을 시켰어요. 그러면 배달받은 치킨을 박스를 열었으면 잘게 다양하게 이렇게 절단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도 닭이 한국 치킨보다 거의 2배가 큰데 8조각을 내놨어요. 그래서 영어로 8피스 치킨이라면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안 그래도 닭이 큰데 덩어리마저도 이제 닭다리 부위 덩어리, 가슴살 부위 덩어리, 뭐 이렇게 덩어리가 아주 커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그런 미국인들은 그 덩어리가 큰 치킨들을 어떻게 프라이드를 해왔을까? 간단한 염지도 이제 간단해요. 간단히 염지를 하고 뭐 밀가루 반죽을 조금 해서 반죽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그냥 바로 튀겨서 내놓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뭐 양념 같은 것도 거의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리지널, 뭐 크리스피, 아니면 뭐 스파이시 정도 되는 그런 맛. 근데 미국의 스파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파이시하고 좀 그 매운 게 정도가 좀 훨씬 덜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맛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그러면 미국인들은 그럼 오리지널 치킨을 내가 샀다, 아니면 크리스피 치킨을 내가 샀다, 스파이시 치킨 샀다. 그럼 뭐에다가 우리가 곁들여서 먹냐면, 미국인들은 뭐 비스켓 있죠. 그 KFC 가면 그 구운 빵 있죠. 아니면 그 메시드 포테이토, 그걸 코슬로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곁들여서 먹는 문화다. 가족들하고 뭐 집에서 나눠서 이렇게 함께 즐겨서 그런 먹는 그런 문화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 치킨에 비해서 미국 치킨이 맛이 없는 이유가 뭔가? 덩어리가 크니까 염지가 양념을 하더라도 이게 살 안쪽까지 뼈 안쪽까지 들어가가지고 양념이 배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없어요. 맛을 골고루 구현을 해낼 수 있는 크기가 한국 치킨보다는 좀 아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 치킨은 다양한 형태로 잘라가지고 양념이 좀 쉽게 배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우리는 한두 가지 양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간장, 마늘, 뭐 온갖 뭐 다양한 어떤 양념들이 막 까르보까지 해가지고 뭐 다양한 양념들을 통해서 내가 선호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맛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 하나의 어떤 박스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는 게 아주 다르고, 그리고 크리스피한 측면도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치킨을 한번 튀겼다가 2번 튀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 크리스피한 면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대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K 드라마나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치맥 문화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도 치맥 문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치킨 뭐 집에 사놓고 내가 맥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미식축구 경기 보면서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치맥 문화라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뭐 혼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치맥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어떤 팀, 그리고 함께 응원하고 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떤 치맥 문화인데, 자, 미국인들은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미국도 버팔로 윙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버팔로 윙은 그 스포츠 바에서 미국인들이 한두 명 가가지고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경기 응원하는 어떤 바에서 즐기는 한정된 경험을 제공하는 버팔로 윙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는 있지만, 한국처럼 치맥 문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연대하고 유대하고 교류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한국 치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치킨이 일본 치킨도 아니고 중국 치킨도 아니고, 아니 하고 많은 치킨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유럽 사람들도 치킨 다 좋아합니다.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왜 코리안 치킨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면 때문에 좀 더 큰 어필을 하지 않나. 이번에 캐대언 때문에 요즘 챌린지가 많아졌어요. 김밥 한 입에 먹기 있잖아요. 근데 캐대언 이게 잘못된 게, 우리는 김밥을 썰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입에 입안에 막 이렇게 넣고 먹는서 그거 한 입에 넣고 먹기, 목이 걸려가지고 다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 때문에 어떤 미국 부부들은 그 영화 못 보게 한대요. 애들한테 안 좋다고.
왜 굳이 좀 잘라서 이렇게 넣지? 뭐 그렇게 그런 장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캐대언을 통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김밥, 미국 사람들도 이제 김밥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인들도 이제 그 한국인들이 먹는 김밥의 종류는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인들이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코리안 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김에 말아가지고 소비하는 것들은 주로 일본 문화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접한 스시였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뭡니까? 똑같이 미국인들 눈에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코리안 스시입니다. 그럼 스시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에 생선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 또 하는 말이 그 안에 뭐 생선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생선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뭐 코리안 스시입니다 라고, 또 굳이 생선 안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좀 엑스트라 에너지까지 이렇게 또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김밥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고유 명사로서 미국 사람들한테 딜리버리,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 이거 this is 김밥, this is 뭐 코리안 스시가 아니고 이제 김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전에 이제는 한국 뭐 음식을 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만두 있죠. 만두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중국 식당을 통해서 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덤플링이라고 해요. 만두는 이제 덤플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이 만든 만두가 인기가 있어지니까 코리안 덤플링이라고 안 해요. 이제 this is 만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문화의 힘을 통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 한국인들이 쓰는 우리 하나의 어떤 단어가 하나의 이제 고유 명사화 되어서 굳이 우리가 뭐 코리안 스시, 뭐 코리안 덤플링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인들이 기존에 또 접했던 그 라면 같은 거, 라면 문화 있잖아요. 라면 문화도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월마트나 이런 곳을, 마트 있죠. 미국에서 큰 마트가 월마트인데, 월마트를 가면은 주로 일본계 마루찬 라면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싼 라면이었는데 되게 이 맛이 좀 다양하지 못하고 조금 우리 맛에는 좀 짜고 저렴이 맛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자, 그런 맛만 보다가 이제 한국 라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 라면은 뭐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까르보 맛도 있고 진짜 매운맛도 있고 다양한 맛을 제공해주면서 이 라면이란 게 내가 그냥 물 넣고 끓여서 조금 뭐 짜면 물 좀 더 넣어서 희석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이 아니고, 내가 다양하게 뭔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을 한류가 제공을 해주고 K-팝이 지금에 또 와서 정점을 또 찍어주지 않나. 그리고 한국 치킨들이 인기를 얻어 나갔잖아요.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김치예요. 김치. 그 김치가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발효 문화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코리안 김치 이러면 어떤 게 떠올라질까? 미국인들은 배추김치, 아니면 그 한국 마트에 가면 뭐 총각김치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김치 종류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어떤 김치들이 있는데 왜 이 미국인들이 이제 김치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 이제 그 유산균, 발효된 음식들, 그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게 우리 몸에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김치를 좋아하게 되는 미국인들도 좀 많아졌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김치를 활용해가지고 뭐 김치 타코, 뭐 김치 피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제 먹는 문화가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또 그 미역 있죠. 미국인들이 미역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 우리는 미역이라면 일단은 좀 좋은 이미지잖아요. 왜냐면 그 산모가 태어나면은 미역국 먹고 이제 피도 순환시켜주고 몸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근데 그 미역이 영어로 바다의 잡초라고 합니다. 그 seaweed, 그 바다의 잡초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 해변가를 가면은 미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잡초 같은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굳이 그걸 찾아서 먹지를 않는데, 지금은 돈이 된대.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미국 북동부 쪽에, 메인주 쪽에 그 랍스터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랍스터가 다 캐나다 쪽으로 다 올라가 버린대요. 그럼 미국 쪽에서 이제 랍스터를 잡던 사람들의 수익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종사를 더 많이 하게 되냐면, 돈도 되고 미역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공시켜서 이렇게 파는 그런 사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인들이 왜 뭐 치킨도 좋아하고 뭐 롯데리아에서 나오는 이제 K 뭐 버거, 그리고 뭐 김치, 다양한 뭐 만두, 미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점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왜냐면 이 사람들 느끼기에는 약간 독특한 식감들이 있겠죠. 자기들이 즐기지 못해 그런 독특한 식감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 이러면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인식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라는 거. 왜냐면 뭐 김밥만 봐도 자기들이 먹는 그런 기름진 햄버거보다는 훨씬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 우리 한국 음식 중에서도 한국 음식이 다 몸에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면 제육볶음 칼로리 많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데, 근데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한국 음식은 몸에 좋은 웰빙 음식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인들이 좀 많이 찾는 음식이 불고기, 잡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또 비빔밥 이런 것들. 근데 비빔밥 몸에 좋잖아요.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 음식은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서 미국인들 식문화에 더 깊이 스며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불하는 디지털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팁을 20% 내세요, 25% 내세요, 뭐 30% 내세요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을 주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사람들 팬데믹 그 이후에 먹고 살기 좀 힘들어 죽겠는데 내야 되는 팁마저도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팁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디지털 포스라고 하는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키오스크에서 우리가 누르는. 미국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점점 결제 방식이 좀 비대면으로 이제 키오스크 같은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말로는 이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불하는 디지털 시스템 안에 자동적으로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팁을 20% 내세요, 25% 내세요, 뭐 30% 내세요라고 강요당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스크린이 팝업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뭐 25%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강요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2000년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팁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왜 이게 무슨 말인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점심은 보통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점심은 점심은 기본적으로 내가 전체 먹었던 금액의 10에서 15% 정도. 정말 서비스가 좋았다 이러면 15% 정도. 저녁은 15에서 뭐 서비스 좋았으면 한 20% 정도만 내면 사회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서로 땡큐, 굿바이, 뭐 그레이트 서비스 하고 웃으면서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더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5%, 10% 정도.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사람들 팬데믹 그 이후에 먹고 살기 좀 힘들어 죽겠는데 내야 되는 팁마저도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팁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팁을 내야 되는 문화가 없잖아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10,000원 당당하게 내고 나오면 끝이잖아요. 왜냐면 거기다 지불은 내가 확실히 하고 나왔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팁을 내고 내지 않고 그냥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예요. 내가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근데 팁을 남겨주지 않고 내가 나간다 이러면 이 사람의 생계에 위협을 내가 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팁을 주고 받고의 문제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좀 팁을 주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미국의 1960년대에 미국에도 이제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최저임금법이 이제 우리도 이제 최저임금법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10,000원 올리네 만에 돼가지고 말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은 1960년대 이제 법으로 정해놓자 해서 이제 뭐 시간당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씩 다 주도록 하자라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하나 만들어요. 다만 모든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예를 들면 10,000원씩은 제공하자. 근데 예외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서는 전체 10,000원을 최저임금으로 규정을 해놨다면 사람들을 고용하는 레스토랑의 고용주들은 한 20에서 30% 정도만 시간당 지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그 법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버들은 시간당 보통 뭐 기본적으로 2불 30, 2불 50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다 팁으로 충당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팁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전에는 뭐 팁을 안 내도 됐던 커피숍이나 이런 다양한 그런 장소들에서도 디지털 페이먼트 지불 시스템이 다 똑같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제 팁을 얼마 내시겠습니까? 라는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전엔 그런 것들 자체가 없었고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낼 필요도 없던 곳에서도 뭔가 팁을 내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다. 팁을 안 내고 나갔다.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겠죠. 팁이란 것은 서버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버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많은 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다 잘 먹고 비싼 밥 다 즐겨놓고는 나갈 때는 한 푼도 없이 나간다? 그럼 서버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서버들은 그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뭔가 팁으로 5불, 10불 정도 되는 게 아까운 생각에 팁을 안 내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숨은 그 5불, 10불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미국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팁 문화는 좀 따라주는 게 우리 신상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하는 미국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위해서도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좋다. 근데 뭐 팁 문화라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국 뭐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서버분들도 뭐 다 좋으시죠. 근데 미국 서버들은 대체적으로 더 친절한 편이다. 왜냐? 고객 만족도를 더 좋게 줘야만 더 많은 팁을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질이 더 프렌들리하고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도 이런 팁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 건가 고민하는 미국인들도 많아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데니 마이어라는 그 유명한 분이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자, 이분이 실험을 하셨어요. 이제 손님들이 음식값을 지불할 때 팁 내실 필요 없이 차라리 그냥 미리 이미 그 음식값에다가 팁을 포함시켜 놓자. 그래서 뭐라고 포함되냐면,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앞으로 그 드시는 음식에 이미 그 환대, 허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 그 환대 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팁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2만 원어치 내셨으면 환대 서비스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팁 안 내셔도 돼요 라고 느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럼 환대 서비스 적용률이 얼마였냐? 한 20%가 됐대요. 그러면 16,000원짜리 음식 먹었던 게 2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16,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밥값이 2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음식값 비싸졌네.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또 다가오는 심리적인 압박감. 그래도 미국에서는 나갈 때는 팁을 내주고 가야 되는 게 예의인데, 아무리 허스피탈리티 인클루디라고 하더라도 2, 3불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심적인 압박감까지 손님들이 느낀대요. 그래서 실패를 했답니다. 또 실패한 요인이 뭔가, 이분 입장에서는 허스피탈리티 그 환대 가격까지 그 음식값에 포함시키고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그리고 이제 매장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버들까지 동일 임금을 똑같이 제공을 해주자라고 느꼈대요.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간당 2불 50 정도를 받고 나머지는 팁으로 채워서 사야 되는 서버들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을 아예 공평하게 없애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전에는 서버를 하면서 돈을 정말 잘 벌던 능력자 서버들이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만두고 딴 곳으로 옮기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왜냐면은 좀 유명 레스토랑 같은 곳 있죠. 능력 있는 서버들은 보통 통계적으로 얼마를 번다라고 하면 5만 불, 7만 불, 8만 불까지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을 팁으로만 벌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지면 난 더 이상 여기서 일을 안 하는, 딴 데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미국에 있던 한국인들이 운영하던 스시집 있죠. 그 스시집들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들하고 서버들이 받는 팁을 다 공유하게끔 했어요. 똑같이 나누게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뭐 팁은 내가 받았는 건데 왜 내가 주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유를 해야 되지? 이런 갈등 관계가 이제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팁 문화라는 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거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장단점들이 또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들이 장단점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서비스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뭐 시간당 10,000원 받고 서빙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손님들한테 이제 팁을 능력된 만큼 내가 많이 벌 수 있다면 더 좋은 서비스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뭐 서비스의 질은 또 뭐 좋아질 수 있고, 뭐 서버들도 훨씬 더 프렌들리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만큼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들, 손님들이 내야 되는 비용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전까지만 해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왜 내가 지금 이걸 내고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유럽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팁을 내냐 이러니까 안 내도 된대. 정말 고마웠으면 1불, 2불, 3불 정도만 내줘도 그냥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게. 근데 미국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뭐 그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미국만한 나라가 좀 없지 않나. 팁이란 것은 미국 서비스 노동자들의 주요 수입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면은 훨씬 더 나은 여행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